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월북자 이제 과연 이분의 신분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열 박사님도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를 좀 하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열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유동열입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 월북자 문제에 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현재 안보 전문 유튜브 방송을 펴방하고 있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큰의 안보정년 TV에 지금 한 4차례 출연했는데요. 우리 안보정론 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많이 구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자주 저희 유동열 안보전선을 보시면은 우리 전해큰 안보정론 TV가 제일 아주 정론을 펼치지만은 이 안보 분야에서 또 새로운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유동열 우리 박사님은 그야말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시고, 특히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안보와 관련된 이 대남 위협, 전문가신데, 최근에 이제 월북자가 하나 이제 발생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새롭게 진행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이제 간첩 침투 작전이라든가 복귀 전술에 상당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우리 기관 내 전문가들은 정말 비상에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북한이 간첩을 난파시킬 때 9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직접 침투 방식이라고 그래서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 임진강에 수중으로 이렇게 간첩을 침투시켜 왔거든요. 또 복귀할 때도 똑같은 영루트로 복귀를 시켰는데 북한이 1990년 중후반부터는 이제 침투 방식을 갖다가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북한이 직접 침투 방식을 좀 자제하고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등을 통해 가지고 제3국을 우회해서 국내로 침투하는 방식, 이걸 갖다가 우회 침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상당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탈북자를 위장한 위장 탈북자를 갖다가 루트, 제3국을 우회하는 루트에다가 탈북자 중에 위장 탈북자를 이렇게 간첩을 침투시켜서 위장해서 국내로 침투시키는 이 방식이 큰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금 생긴 문제가 불과 지금 1년 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3국을 우회해서 국내로 정기적으로 간첩을 침투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제3국을 경유하기도 힘들고 제3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도 말이죠. 코로나 저희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다시 대남 간첩 공작을 중지할 수는 없고 그동안 거의 90% 이상을 2000년 이후부터 제3국을 위해서 침투시켜던 방식에서 이제는 작년부터는 별수 없이 다시 육상, 해상, 수중으로 침투하는 직접 침투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됐는데 육상이나 해상으로 침투하다가 간첩선이 적발돼 버리면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택했는데 우회 침투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1전선이라는 전방을 경계하는 우리 군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육상 경계선, 해상 경계선, 수중 같은 데서 참 말 그대로 철통 같은 방어망을 펼쳐서 북한 간첩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해엄 규신이 생기고 녹후 규신이 생기고 삼척에서는 배가 삼척항까지 들어올 때까지 북한의 목숨이 들어올 때까지 몰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침투 테스트를 하는데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좋구나.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이제 직접 침투가 이제 아주 강화되는 판에 우리의 저희 휴전선 경계라든지 해상 경계는 좀 매우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네. 첨단 과학 장비가 투입되고 많은 그 장비들 또 인력이 현대화됨에도 불구하고 네.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연결시킨 게 뭐냐면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예, 단기 간첩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공작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네. 똑같은 루트로 네. 육상 해상 수중으로 침투 복귀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회 침투를 하다 보니까 네. 돌아가지고 재상복을 이용해서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네.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예. 당당하게. 그런데 네네. 이제 국내에서 해외 나가도 자 일본을 거칠 수 있습니까? 중국도 다 지금 입국 금지시키고 비자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로 침투한 이 직파 간첩들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선이 말이죠. 네. 상당히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할 수 없이 육사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바로 북한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네네. 자,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월북, 철책월북 사건.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2020년 4월 달에 들어왔던 네. 바로 그 탈북민이 바로 똑같은 루트로 1년 6개월 만에 지금 북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분이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펼치니까 네.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네. 여보시오, 예.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가지 예. 누가 목숨 걸고 철책 넘어 북한으로 간첩이 복귀합니까? 예. 그런 소리 마시오 하고 한참 저를 비방하는 걸 써놨는데 예.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네. 중국으로 나갈 수가 있어 나가지. 지금 그렇죠. 누가 중국에서 받아줍니까? 지금 무슨 예. 말이냐면은 예. 지금 북한의 정찰 총국하고 문화 교류 같은 예. 이런 대남 간첩 공작 부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네네. 왜냐면은 네. 빨리 간첩들이 공작을 맞추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해외선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직접 이제 북한을 향해서 수중 또는 해상이나 육상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이 보통 예. 일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예.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아주 천국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 예. 지금 국내에서 공작하다 넘어온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목숨 걸고 북한을 위해서 공작 활동했는데 와서 총으로 쏴 죽일 거냐. 네네. 바이러스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격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예.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대남 공작을 자행하는 예. 소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예. 거 좀 보여주고요. 예. 예.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그 2011년 왕계산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예.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 주로 어디서 만나서 접선을 했냐면은 제3국에서 접선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북한이 국내에서 침투시켜서 지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 포섭된 간첩을 중국에서 상해로, 네. 북경으로, 심지어는 쿠알라룸푸르까지 또는 동경으로 네. 이 왕계산 간첩단이 총 33회에 걸쳐서 해외에서 예. 북한 공작을 만나서 보고하고 또 지령받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네. 무려 33회입니다. 네. 자, 작년에 적발된 청주 간첩단 사건도 예. 우리 안보수사 당국이 확인한 게 네. 캄보디아 1회에다가 북경 한 번, 그 다음에 써냥 한 번, 총 예. 3회 확인한 것만 예. 간첩들을 고정간첩을 불러가지고 예. 해외에서 접선해서 음흠. 지령을 하더라고 공작금도 주고 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고정간첩이 지령을 받고 보고하기 위해서 예.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좀 문제가 생겨서 북한의 네. 대남 간첩 통신망도 상당히 지금 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 이럴 때일수록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서 네. 제1전선이라는 전방, 예. 육상, 해상, 네. 수중을 또 특히 임진강도로 많이 간첩들이 복귀를 하거든요. 네. 네. 수중으로. 그렇죠. 예.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뻥뻥 뚫리고 있어서 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은 예. 우리 자체의 경계 실패로 예. 예. 도리어 북한의 대남 공작 예. 침투와 복귀가 예. 용이해진 게 아니냐는 예.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뭐 좋게 얘기하면 탄력적으로 이 대남 그렇죠. 간첩 이 침투 그다음에 복귀 전술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안보 문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할 때 9.19 군사 합의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 예.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GP에 있는 DMZ에 있는 말하자면 GP들 많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DMZ를 통한 이 복귀 또 이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인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좀 손을 봐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2018년 9월 19일 날 예.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고 바로 연이어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은 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로 가는 그런 위대한 사회라고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예. 우리 그 군의 네.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을 예.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눈과 귀와 코를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휴전선을 군사봉쇄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10km 안에서는 네네. 모든 감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감시 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작동이 안 되고 네네. 거기서는 또 군사훈련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네.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이 네. 우리 대한민국 해병이 네. 포훈련을 할 때 네. 전에는 직접 백령도에서 했는데요. 예. 그 군사분계선 10km 양쪽 10km 훈련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예. 어떻게 됐느냐. 예.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포병학교에 와가지고 예. K19 자주포를 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네. 다시 백령도로 복귀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 훈련이라는 것은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군사 정찰 지형을 잘 활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백령도와는 관련이 없는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포병학과에서 훈련하고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군사훈련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인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네네.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마음껏 남쪽으로 내려와도 네. 또 뚫고 위로 남에서 위로 복귀를 시켜도 네. 사실상 지금 상당히 네. 어려운 상태고 금방 우리 전우편 차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지금 그 비무장 지대 안에 GP가 있지 않습니까? 감시초소가. 네네. 이 감시초소를 9.19 합의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폭파시켜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2개씩 폭파 안 시키고 그냥 폭파시켜버렸죠. 사람만 철수시키는 데가 바로 이번에 네. 육군 22사단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간첩이 네. 침투할 때요. 네. 북한에서 이제 간첩인지 순수한 탈북인지 모르지만 침투할 때 네. 휴전선 철책을 넘어가지고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네. 바로 우리 아군 네. GP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네. GP가 비어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거기 다 장비이 있으니까 편하게 네. 누워서 예예. 추위도 피하고 말이죠. 비도 피하고 하다가 네네. 다시 침투하는. 예. 올라갈 때도 그걸 거쳐서 가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예. 이 9.19 군사 합의가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역량을 예예. 특히 감시 정찰 자산을 예. 눈과 귀와 코를 완전히 예. 막게 하는 장님식 예. 대북 감시를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라든지 네. 대남 간첩 공작에 이용당했다. 예. 결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19 군사합의가 그동안에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문제가 많다 됐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 이 침투 여건을 굉장히 말하자면 좋게 만들어졌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도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뭐 저도 이런 거 다루면서 저도 뭐 이 국정원 현직에 있을 때 합동 신문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또 위장 탈북자들 또 해외 우에 침투하는 간첩 요원들 저도 신문 뭐 또 이 관련 활동도 해봤는데 이런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뭐 이 월북자 IQ가 70이다. 이거 그리고 뭐 아니 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무슨 AI가 이 대공 신문하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신문하고서 다 간첩 혐의 없다고 전부 다 보내버려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위장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한 대남 이 첩보 요원 뭐 속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뭐 이런 이 대공 문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예, 이번에 그 철책 월북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네. 평범한 네. 소위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네네. 특수한 훈련을 받은 북한 공작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네. 이 국방부가 이제 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탈북민이 IQ 조사를 하니까 70 정도에 불과나 전응하다. 예예. 사실상 IQ가 70이면요. 예. 세파트 있잖아요. 예예. 그 개세파트가 한 50대고 어린이들 있잖아. 다 한 3살, 4살 먹은 애가 한 50대거든요, IQ가. 네네. 근데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예.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네.
또 이렇게 월부가 뭐 그렇게 하는 특수공작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 정말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대공 합동 조사 역량에 대해서 정말 저는 크게 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IQ 70인 사람이 역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IQ가 70이다. 네. 전응화가 70이다. 예. 이런 전응화가 어떻게 네. 저쪽 서쪽에 있는 함경도 사리원에서 예. 동쪽에 있는 강원도 고성까지 와서 네. 그 험한 철책을 넘고 예. 지뢰밭을 다 뚫고 남쪽으로 왔다? 예. IQ 70짜리가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또 똑같은 루트로 돌아갔다? 네. 정말 그 북한식 표현도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거죠.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표를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예. 이 IQ 검사는 네. 우리 전업균 차장님은 한 150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130인 것 같은데 예. 마음만 먹으면은 검사할 때 검사자가 자기가 예. 그냥 엉뚱한 데다 동그라미 치면은 IQ 모양 예, 7, 80 떨어질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에서 공작원을 난파시킬 때 여기서 예. IQ 검사 같은 거 한다고서 알고 할 때는 예. 그걸 피하라고 하지. 그렇죠. 대충 정상적으로 똥을 외쳐라.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IQ 문제를 놓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일을 많이 봤는데 네네. 정말 우리 지금 이제 국방부라든지 또 경찰청 네. 특히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이 국정원이 침묵하고 있어요. 예. 원래 이 국정원도 아직도 대공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에 이게 2020년 12월 달에 대공사건 국정원법이 이제 개정돼서 대공사건이 없어졌지만은 네. 부칙으로 3년 동안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국정원도 대공사건을 유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런 맞아요. 중요한 국면에서 가장 예. 5개 합동조사 기관 중에 가장 예. 소위 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합동조사에 예. 있는 국정원이 나서서 예. 이런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데 이 박지원 원장 하에 국정원은 입을 닫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방부가 떠들 기자회견하고 경찰은 살살 기자들한테 말이죠. 네. 대공 혐의증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자꾸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그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네네. 아니면은 지금 조사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 예. 어떻게 하루 만에 간첩을 특정을 했으면은 예. 여기 1년 2개월 동안에 국내 체류 생활을 낱낱이 다 검증하고 주변 사람들 진술을 받고 통신 내역 조회하고 이메일 조회하고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 대공 혐의점이 있다 없다로 결정을 해줘야지. 네네. 이런 식으로 뭐가 급하다고 넘어간 사람 예.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바로 뭐 대공 혐의점이 없네 있네 하면서 네. 없다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IQ가 70이라서 간첩 활동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지 정말 네. 참담합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게 바로 박지원 원장 아니겠어요? 박지원 맞습니다. 다운 이 처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야 뭐가 이렇게 급하냐 그런데 박지원은 급해요. 지금 종전선언 하려는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북경 가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북경 아예 선수들 안 보낸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션은 지금 김정은이 어디 뭐 화상으로라도 불러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측에서 아예 합심해보니까 대공 혐의점이 있어. 이러면은 김정은한테 속된 말로 맞습니다. 뭘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바로 그럼 너 삶은 소대가리밖에 안 돼. 박지원 욕할 텐데 이거 무서우니까 아예 뭐 조사는커녕이고 뭐 조사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이고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국방부야 너희들이 해. 내가 이거 뭐 김정은이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좀 봐주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죠. 반드시 정권 교체해가지고 국정원이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 대공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이 정보 역량, 이 공작 활동을 해왔는지 또 역공작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안보 무능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이 과연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다 무너졌는지 그 실상을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백기투항 윤석열이 펼친 한편의 드라마였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종인이 떠난 이후 김종인이 배우라고 비하했던 윤석열이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연출해낸 한편의 감동적이고 성공적인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어총양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저께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백기투항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감독의 입장에서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협상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아요. 협상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국가의 배드가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이 나쁜 사람, 선인, 악인 역할을 분담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에 동원된 전략 전술은 벼랑끝 전술, 브링스먼십이라고 합니다. 벼랑끝 전술과 이 포용, 인게이지먼트가 동시에 동원이 된 것이죠. 되게 이제 냉전 시대에 썼던 것은 봉쇄, 컨테인먼트, 포용,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봉쇄 내지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던 인물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쳤고요. 최종적으로 현장에 나타나서 이 큰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아주 이 포용력을 발휘한, 인게이지먼트를 발휘한 그런 한편의 드라마였다. 사실 어저께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관련한 방송만 연속 2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저께 하루 상황이 가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들어가지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같이 윤석열 패, 이재명 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데드 크로스로 가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전 당원이, 국민의힘 전 구성원이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저께자로 바닥치고 다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잖아요. 2030이 많이 우리 당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월 3일, 4일간에 걸쳐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참혹합니다. 윤석열 18.4%, 이재명 33.4%, 안철수가 19.1%로 오히려 윤석열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준석이 원했던 것은 2030 잡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 승리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2030 중시 전략으로 가달라 요청을 했고, 윤석열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일시적인 봉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총장에서 비공개 토론이 있었거든요. 비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준석이 이전의 자세를 확 바꿔가지고 이런 거예요. 의원 여러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코너에 몰리고 철저하게 고립이 되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진심이 담겼건 안 담겼건 상관없이 어쨌건
의원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선거 승리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어저께 저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준다. 벼랑 끝 전술로 이 압박에 압박을 가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제시했던 조건이 제발 페이스북에 글 쓰지 말고 제발 방송에 나가서 말하지 말고 그걸 조건으로 하면은 수용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세 번째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전가가 벌써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느닷없이 그 당무를 이탈을 해서 제주도, 부산, 순천 가출 이 소년 행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울산 합의가 됐습니다. 그 울산 합의 도출할 때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도발적이라기보다는 도전적인 발언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2번째 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촉발이 됐죠. 아니, 당대표라면은 당연직으로서 맡게 되는 당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지겠다, 사퇴하겠다. 본인이 사퇴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당대표직을 던져야 되는데,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은 던지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번째 가출을 했는데, 3번째는 가출하지 않겠다. 3번째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총장에서, 아니면은 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약속을 한 셈이니까 아무리 철이 들든 이준석이라 할지라도 3번째 도망가지 않겠다고 한 이 언명을,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마 이번에까지 3번째 가출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준석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퇴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째는 절대 가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화해가 지배하는 이런 구도로 가서 각자 역할하면서 선거 승리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저께 의총장으로 가보면은요, 오전만 해도 의총장 이 분위기가 아주 이 혁명 일보 직전, 쿠데타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원내 수석, 그러니까 원내 대표단의 일원인 원내 수석인 추경호가 아주 이 벼랑 끝 전술이었는지 압박 전술이었는지 아니면은 배드가이 전술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당대표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당대표가 사퇴 결심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태영호 의원은 한술 더 떠서 탄핵 추진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 오전 상황은 험상궂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준석을 사지로 몰 정도로 이준석 입장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건 오전 분위기는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서 절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탄핵 결의안을 제안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전쟁 일보 직전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라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언행에 심각한 일탈이 있다. 이대로 자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기현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실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 압박 전술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압박 전술, 그러니까 배드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압박 전술, 아니면은 뭐 봉쇄, 컨테인먼트, 벼랑끝 전술, 브링스먼십, 뭐 총동원해가지고 압박, 채찍, 강, 이런 전략이란 전략은 총동원해가지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고 당대표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떤 압박을 했느냐? 어총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총에 참석해서 비공개 토론을 하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준석의 반골 기질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제안을 해요. 그냥 내가 하는 발은 공개적으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는데 어쨌건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30분간 공개 연설을 했고요. 나중에 비공개 토론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결국 그 김기현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안이 관철이 된 것입니다.